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GSAT 봉투 모의고사 언어논리 영역 2회분이죠. 2회분 2차식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휘 부분, 그 다음에 간단한 독해 부분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긴 지문들을 활용한 독해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선 그 첫 번째 문제는요, 18번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지문은 한 3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문이고요. 17번 문제네요. 자, 3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진 문제이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은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핵심 내용만 우리가 어떻게 찾아서 풀 수 있는지 부분 확인하는 과정들을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냥 긴 문장이 아니고 요구하는 부분도 사실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문제 해결할 때도 쉬운 내용들을 쉬운 어떤 주제라든지 아니면 뭐 중심 내용, 제목 이런 것들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시문에 나와 있는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단어들만 잘 찾으시면 좀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현대는 콘텐츠의 시대이다라는 거죠. 결국 첫 번째 문장에서 주의 깊게 말하는 콘텐츠입니다. 콘텐츠가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콘텐츠란 용어에 대해 합의된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다. 콘텐츠는 테크놀로지를 전제로 하거나 테크놀로지와 결합된 내용물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죠. 콘텐츠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제목이에요. 제목. 콘텐츠가 반복되고 나왔으니까 콘텐츠에 대한 내용이겠구나 정도는 이미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봅니다. 자, 원론적으로 콘텐츠는 미디어를 필요로 한다. 미디어는 그 기술의 발현물이다 라고 했죠. 자, 볼까요?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점이. 자, 그냥 가겠습니다. 텔레비전이나 미디어는 기술의 산물이지만 여기에는 프로그램 영상물이라는 콘텐츠를 담고 있다. 즉 기술만 있어도 되는 건 아니고요. 미디어의 기술만 있어도 되는 건 아니고 콘텐츠, 프로 영상물이라는 콘텐츠도 있어야 된다. 책이라는 기술 미디어에서는 지식 콘텐츠를 담고 있다. 자, 책은 또 기술에서는 지식 콘텐츠 담고 있고 결국 중요합니다. 결론 지시요. 자, 미디어와 콘텐츠는 분리될 수 없는 결합물이다. 자, 이게 또 핵심 내용이겠죠, 이게. 미디어와 콘텐츠는 분리될 수 없는 결합물. 이게 중심 내용. 첫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요. 그럼 다음 좀 더 볼까요? 시대가 시대이면 콘텐츠에 중요하면 세상 강조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자, 콘텐츠만 강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콘텐츠는 본질적으로 내용일 텐데, 그 내용 결국 미디어라는 형식이나 도구를 빌려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 지금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죠. 도구를 빌려야 된다. 콘텐츠 혼자 쓸 수 없다. 미디어 콘텐츠는 분리될 수 없다. 두 번째 문단은 결국 첫 번째 문단 마지막 문장의 핵심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거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 아무리 우수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더라도 미디어의 발전이 없다면 콘텐츠는 표현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 미디어 콘텐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자,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요컨대, 자, 요약하곤 됩니다. 결국 위의 내용을 다시 요약했다 이런 뜻이죠. 자, 요컨대 씁니다. 요컨대. 위의 내용 다시 요약입니다. 위의 내용 요약. 그러니까 우리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읽어볼 필요도. 그죠? 결국 답은 콘텐츠와 미디어의 관계. 어떤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문단으로 되어 있지만 핵심 문단의 내용을 파악하면요, 나머지 문단은 상술이거나 저렇게 요약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핵심 문단을 찾아서 핵심 내용을 빨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8번 문제이고요. 이 문제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신문 기사를 만든답니다. 다음 글은 신문 기사 한다는데 표제와 부제로 적절한 것이죠. 표제는 큰 제목, 부제는 작은 제목이죠. 표제는 사실은 전체 내용을 좀 아우를 수 있고요. 부제는 그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된 부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지를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에너지 고갈 원자력이 유력한 대안, 대체 에너지 한계, 에너지 절약만의 살길,
심각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현상, 시급 해결, 에너지 오늘과 내일, 화석연료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로, 에너지 근원인 바람, 바람을 이용한 신개념 에너지 개발했어요. 그런데 한번 가볼게요. 자, 화석연료에만 의존한 에너지 사용은 국가 간의 분쟁뿐 아니라 전 지구적 기후변화를 일으킨다. 지금 지구는 화석연료로부터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한 온난화 현상으로 골치를 썩고 있으며 기상이변도 해마다 늘어나 그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다. 따라서 수많은 문제 일으키는 원인이 되며 머지않아 고갈될 것으로 추정되는 화석연료를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미래의 후손을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선 화석연료 쓰지 말자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화석연료 쓰지 말자 있나요? 뭐 특별한 게 찾을 게 없겠네요. 우선 더 가볼게요. 자, 그렇다면 고갈되지 않고 기후변화도 일으키지 않으며, 자, 고갈되지 않고 기후변화도 일으키지 않으며, 이건 바로 뭐야? 화석연료의 문제죠. 화석연료의 문제. 안전한 에너지원을 찾아야 하는데 그게 바로 태양열이나 바람 같은 재생가능 에너지원이다. 재생가능 에너지는 대체 에너지와 다르다. 자, 재생가능 에너지. 어떤 에너지원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우라늄을 이용한다면 우라늄이 대체 에너지원이 된다. 또 석유 대신 쓰레기를 세워서 에너지원으로 쓰레기가 대체 에너지 자원이 된다. 근데 우라늄이나 쓰레기는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재생 가능 에너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대체 에너지인데도 재생 에너지는 안 된, 재생 가능 에너지는 아니다라는 거죠. 다음 갑니다. 이것과 달리 재생 에너지원은 사용해도 없어지지 않고 다시 생겨난다. 태양열은 태양이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는다. 풍력도 지구상에서 바람이 부는 동안 끊임없이 생겨난다. 이렇게 한번 쓰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든 계속 쓸 수 있는 것을 재생가능 에너지원이라고 한다. 재생가능 에너지원은 고갈되지 않지만 이후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다. 태양열, 바람, 지열 같은 재생가능 에너지원은 이산화탄소를 내놓지 않고 따라서 기후변화도 유발하지 않는다. 자, 핵심 내용은 뭐죠?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설명이다 라는 거죠. 그럼 재생가능 에너지 설명하고 있는 부분 어디 있나요? 자, 화석연료에서 재생가능 에너지로 이 부분이 우선 부제가 될 거고요. 자, 표제는 에너지 고갈 문제 아니고 핵심은 대체 에너지 한계, 대체 에너지 한계가 뭐라기보다는 화석 에너지하고 대체 에너지를 설명하면서 재생 에너지를 설명하고 결국 기후변화도 일부분이고요. 전체를 포괄해야 된다 했습니다. 표제는 전체 내용을 아우를 수 있다. 에너지의 오늘과 내일, 그렇죠? 에너지 근원인 바람. 바람은 일부분만 얘기한 거가 됩니다. 답은 4번 답이 돼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한 내용을 가지고 표제, 큰 제목이죠. 그래서 우선 중심 소재를 찾고요.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단어를 파악해 보시고요. 그 단어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면은 좀 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문제도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9번 문제는요, 다음 걸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치성 문제이죠. 그래서 독해 문제집이 가장 먼저 나오는 사실적 독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치 문제인데, 일치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다 일일이 하나씩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시문에 그 부분이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찾아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요. 근데 이게 연습을 통해서 되는 거고요. 연습이 안 되면은 사실은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 것이고, 오답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시간이 부족하다 보면은요. 그러니까 좀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찾으시고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선택지를 먼저 볼까요? 자, 시너지 효과에 의하면 1 플러스 1이 4가 될 수도 있다. 즉, 1 플러스 1은 4가 된다. 꼭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하나 더하기 하나가 2 이상이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퓨전은 인류의 역사를 발전시키는 이바지였다. 지금 퓨전에 대한 설명이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퓨전은 현대인의 정신적 특성과 맞물려 더 활성화되었다. 퓨전은 한정된 범위 내에서 전문화된 특정 영역끼리 결합할수록 그 효과가 커진다. 미래 사회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퓨전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 우선 여러분들 선택지에서요, 오류가 있어요. 선택지 자체에 오류가 있다. 즉, 그건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문장을 만들 때, 선택지를 만들 때요, 앞부분에는 긍정적인 것, 앞부분에는 정답에 대한 맞는 내용, 뒷부분에 틀린 내용을 사실 집어넣거든요. 그렇게 이제 문제를 만들 때 이제 선택지를 출제를 합니다.
원래는요. 그래서 뭐 매력적인 오답이다 이런 것도 넣고 얘기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선택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퓨전이 뭡니까? 퓨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퓨전은요, 다양한 것들을 막 섞어서 뭐 짬뽕하고 해서 거기서 뭔가 효과를 만들어내는 게 퓨전이에요. 음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퓨전은 한정된 범위 안에서, 한정된 범위. 퓨전은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양한 분야가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만들어지는 게 퓨전이거든요. 벌써 이거는 선택 자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고를 때 답을 4번으로 그냥 선택지 보고 고르셔도 사실은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다는 거 좀 한번 참고로 보셔라, 보고 한번 알아두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19번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씩 확인해 보면은요, 자 볼게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1번 문제 시너지 효과인데요. 시너지 효과는 어디 있냐? 시너지 효과는요, 보면은 어디냐? 여기 시너지 효과 나와 있는 단어 찾으면 됩니다. 1번 선택지 보시고요. 시너지 효과 나오면, 자, 시너지 효과이다. 시너지 효과는 원래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개체가 힘을 합쳐 둘이 지닌 힘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는 현상으로 상수 효과를 할 수 있다. 이게 나와 있죠. 그러면 단순하게 하나 더하기 하나의 문화 융합 현상, 과학기술의 전맥만이 아니라 둘 이상의 문화 또는 기술이 합쳐지면서 전사에 아우르는 신문화, 신과학기술 창대를 하다. 즉 하나 더하기 하나가 하나 이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대한 설명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미래사회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퓨전과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한다. 자, 보면 미래 경쟁사회에서요, 우위를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뭐가? 퓨전. 그죠? 시너지 효과. 5번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번, 3번은 어디 있을까? 우리 한번 찾아봐야겠죠? 자, 2번, 3번. 2번은 퓨전은 인류 역사를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자, 이거는 맨 앞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맨 앞부분으로 가보면은요, 초기 인류는 문화나 과학, 기술의 퓨전 등에 대해 크게 인식하지 못한 채 이러한 방식의 역사를 초기에는 인류는 문화나 과학, 기술 등에서 퓨전에 대해 크게 인식하지 못한 채 이러한 방식의 역사를 발달시켜 왔다. 그러니까 퓨전이 뭔지는 몰랐다는 거죠. 몰랐지만 퓨전의 방식으로 발달을 시켜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있고요. 3번은요. 퓨전의 현대의 정신적 특성을 많이 더 활성화했다. 자, 이거는 좀 보면 어딨냐? 자, 볼게요. 현대인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창조성과 무한한 도전 정신은 이러한 퓨전을 더욱 발달시키는 요소가 되었다. 특히 과학기술에서의 퓨전은 미래사회 발전의 핵심이다. 원동력이 될 것이다. 즉 현대인의 정신적 특성과 맞물려 더욱 활성화됐다. 그 앞부분에 있는 바로 창조성이라든지 이런 거, 도전 정신과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일이 하나씩 일치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들 손으로 확인하셔서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이번엔 서술상의 특징에 대한 문제입니다. 서술상의 특징. 발문 중요합니다. 발문이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막 갖다가 이렇게 막 가리세요. 정답입니다. 이렇게 퍼줄 수도 있는 게 발문이에요. 왜냐? 발문 중요하거든요. 발문이 뭐냐? 즉 묻는 게 뭐냐라는 거죠. 서술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그냥 눈을 한번 훑어봐서도 서술상의 특징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한번 볼까요? 학문은 학과 술의 두 개는 나눌 수 있다. 술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 달성하기 필요한 수단이며 방법이다. 다시 말해 지식 또는 기술인 것이다. 자, 술은 수단과 방법이고 그 다음에 또는 지식 또는 기술이다 라는 거죠. 인간의 사회생활은 그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 모두 술의 생활이다. 자, 인간의 생활은 뭐다? 다 술이다. 왜? 우리는 지식, 기술, 수단, 방법 이런 거 활용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현대문명은 기술문명이라는 것은 문화생활에서 술의 중요성을 잘 가리키는 말. 그러나 자, 항상 그러나는 그 뒤에가 중요하다라는 거. 자, 기술이 중요하다고 해도 그것은 수단이요 방법일 뿐이며 그 가치는 방법적 가치, 응용적 가치에 불과한 것이다. 학은 이와 달라 했어요. 학은 이와 달라. 그럼 보니까 지금 서술상의 특징을 보니까 학문에서 학과 수를 나누어서 두 대상을 대조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 있죠, 여러분? 네.
그 자체가 목적이며 근원적 가치를 가진 것이다. 동양적인 의미에서 학의 본래적 뜻은 지혜를 통한 깨달음이다. 자, 학은 깨달음입니다. 깨닫는다 말은 안다는 말과 다르다. 사과가 익으면 떨어지는 사실은 누구나 알지만 어째서 사과가 아래로만 떨어지고 위로 떨어지지 못하는가 모르는 것은 인력의 이치를 깨닫지 못한 까닭이다. 여기서 깨달음과 알미의 차이가 발생한다. 깨달음과 알미의 차이. 그러니까 알미라는 건 결국 뭐야? 알미라는 것은 술이고 깨달음은 학이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두 개가 지금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넘어갑니다.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그것이 왜 그런지에 대한 것은 학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학이 있어야지만 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아니면 수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 뭐 이런 개념이죠. 자, 그럼 봅니다. 학문을 이루는 개념 요소를 둘로 나눌 때 자연과 인생 그 자체의 이해를 위주로 하는 것은 학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죠. 이용후생의 방법. 자, 이용후생이 뭡니까? 이용후생? 자, 이용후생은 이롭게 한다는 거죠. 먼저 생활을 이롭게 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술의 범위, 즉 기술이죠. 우리 생활을 이롭게 하는 건 기술입니다. 그러나 정신적 생활과 물질적 생활을 완전 분리할 수 없는 것과 같이 학과 술도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다. 원래 학문적 이치와 학이죠. 응용은 술입니다. 병행하지 않으면 그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 응용이 학문적 이치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학문적 이치 역시 응용이 없이는 무의미한 것이다. 즉 학문과 학과 술은 함께 가야 된다. 상보적 관계다. 서로 보충해주고 도와주는 관계, 불가분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거죠. 문제가 뭐였죠? 자, 문제의 핵심은 서술단의 특징을 묻는 거네요. 그러면 학이라는 개념과 술이라는 개념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두 개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설명한 거네요. 한번 그럼 선택지를 볼까요? 자, 대상의 역사적 변천을 밝히고 있다. 자, 역사적 변천이라는 것은 통시적 관점이죠. 여기서는 역사적 과정을 변천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상을 분석하여 요소 간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우선 둘게요. 두 대의 공통점을 언급하면서 논지를, 자, 공통점이 아니다. 여기는 차이점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죠. 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해결책이에요. 뭐 해결책 제한 거 없고요. 될 때는 두 주장을 절충했다. 절충한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대상을 분석했다. 학과 술을 분석한 다음에 두 대상, 학과 술의 관계, 즉 불가분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신문을 즉 다 읽지 않고서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일종의 문제풀이 능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답률을 줄이고 정답률을 높일 수만 있다면 시간 단축하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많은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거는 쉬운 문제고요. 22번은 23번은 너무 쉬운 문제라서 우선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시면 쉽게 풀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24에서 25번 문제도 우리가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검토해 보세요. 네, 틀린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왜 틀렸는지, 어느 부분이 어려운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될 부분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두 질문 할 겁니다. 두 문제씩 연결되어 있는 문제 27, 28, 29, 30번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글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것도 먼저 발문 먼저 보겠습니다. 제시문 먼저 발문.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설명에 대한 문제죠. 가장 적절한 것. 이건 뭐 다양한 거를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개 방식 물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표현법도 물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서술 과정도 물을 수 있고요. 핵심 요소를 물을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B의 입장에서 A의 생각을 비판한 내용. 그럼 B가 누구고
A가 누구와 각각의 생각,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자, 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일상에서 시간에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 시간 그 자체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다. 하지만 때로는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는 시간이 진정 존재하는 것인데 의문을 품곤 한다. 아, 뭐에 대한 내용이 지금 핵심 단어가 시간 반복돼서 나오고 있죠. 반복되는 단어 주의하십시오. 과연 시간이란 과학적으로 어떤 것일까? 자, 시간에 대한 과학적으로 어떤 것일까? 현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뉴턴의 역학, 자, 뉴턴의 입장이죠. 따르면 시간은 우주 자체와는 관계가 없이 독립적이고 절대적인 것이다. 자, 뉴턴 나왔습니다. 뉴턴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시간의 개념 어떻게 된다? 자, 우주와 관련이 있다 없다? 우주와 관련 없고, 그 다음에 독립적이고, 그 다음에 절대적이고, 이런 것들이죠.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역학체계가 무너지고 17세기에 등장한 뉴턴 역학에 근거하여 과학자들은 자연의 모든 현상, 기계적인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었다고 생각하는 기계론적 우주관. 자, 그래서 현재 모습이나 현재 생각 모두 과거의 어떤 물질적 원인으로 인한 결과로 봤다. 이건 뉴턴의 역학에서는 완벽한 존재인 신이 만든 우주가 불안정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우주는 항상 변하지 않고 현재의 상태를 영원히 유지한다고 여겼다. 변함없어요. 우주 안 변해요. 우주 변함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뉴턴 역학에서 시간은 시작이 없는 절대적인 영원한 것으로 우주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과 아무런 관련 항상 같은 방향 일정하게 흘러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일정하게 흘러간다. 자, 이게 뉴턴이죠. 다음 봅니다. 그럼. 자, 20세기 초 아인슈타인은 시간을 뉴턴의 역학과 다르게 봤다. 그는 시간을 공간과 긴밀히 연결된다 했죠. 아인슈타인. 자, 공간과 아인슈타인 따라 정리입니다. 공간, 시간이 연결된다. 자, 그래서 즉 공간적 위치가 달라지면 시간의 흐름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시간과는 물체 운동에도 상대적이다. 운동 잘 빠르게 집중하는 사람과 교실에서 가만히 밖의 풍경을 보고 있는 사람의 시간의 흐름은 다르다. 이 관점에서 보면 과거로의 시간 여행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건을 반대 방향에 돌릴 수 있느냐 문제가 아니라 현재를 나타내는 시 공간의 한 점에서 과거를 나타내는 시 공간의 한 점으로 여행 가능한 문제. 그러니까 시간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은 현재 한 점에서 과거 한 점으로 이동하는 거죠. 이러한 시간여행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견해가 있는데 아인슈타인이 이랬다면 시공간이 아주 심하게 휘어져 있는 블랙홀 같은 특성관이라면 시간여행이 가능하지만 현재 과학자들은 그런 여행은 사실상 불가능한이라고 보았다. 자, 뉴턴과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정적이라고 생각했다. 자, 둘의 공통점은 뭐예요? 우주가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면 우주는 정적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공통된 거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공통점이죠. 글씨가 좀 자, 이거는 공통점입니다. 자, 그래서 하지만 나중에 허블에 의해 우주가 한순간도 가만히 있다가 팽창한다는 사실이 밝혔다. 갑자기 허블이 나오네. 허블은 우주가 뭐한다? 팽창한다. 자, 현재 상태가 되기까지 우주는 계속 팽창이 났다는 말인데 이는 시간의 흐름이 우주의 팽창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러니까 얘는 시간이 팽창과 맞물려 있답니다. 또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우주가 탄생한 시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시점이 바로 시간의 시작에 해당함을 시사한다. 즉 팽창이 왔지 않습니까? 어느 시점에서 팽창이 왔는데 이걸 쭉 가서 이 팽창 초기로 가면 여기가 보다 시간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허블의 생각이죠. 허블은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세 명의 지금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주가 탄생되기 이전에는 공간이 없었을 것이고 팽창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시간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우주의 나이를 알면 시간의 나이도 알 수 있다. 현재 추정하는 우주의 나이는 약 137억 년이다. 즉 우리 시간의 나이도 137억 년쯤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허블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정적으로 거의 일치성을 묻는 문제. 자, 사회적 어떻게 문제입니다. 자, 시간에 대해 과학자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이거는 맞죠? 지금 3명 다 시간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 맞고요. 그럼 답은 자, 1번이 딱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럼 틀린 거 어디서 어떻게 틀렸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과학자들이 시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이유와 계기를 소개하고 있다. 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나와 있나요? 나와 있지 않죠. 그 계기도 나와 있지 않고요. 시간의 기원을 과학적으로 새롭게 연구해야 하는 이유, 새롭게 연구해야 된다는 이유 제시하고 있나요? 각각의 어떤 의견만 나온 거지 왜 시간의 기원을 과학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 없습니다. 시간에 대한 당연시하는 생각이 잘못되었다? 비판하고 있다? 비판하는 거 없고요. 시간 존재와 기원에 대한 과학자들의 연구 과정과 영향관계 정도 영향을 서로 어떻게 줬는지에 대한 거 없고요. 연구 과정은 어느 정도 일부분은 좀 나와 있다고 볼 수는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치성 문제다라는 거 명확하게 그 내용이 본문안에 정확히 나와 있느냐 안 나와 있냐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면은요. 28번 문제. 자, 28번 문제는 지금 B의 입장에서 A의 생각을 비판하래요. B가 누굽니까? B는 아인슈타인이죠? 이건 아인슈타인. 이건 뉴턴. 그러면 볼게요. 1번 시간의 존재는 때로는 부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영원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뭐 A의 생각이 시간이 영원하다. 시간이 일정하게 흘러간다. 뭐 영원하다 할 수 있는데 부정될 수 있다? 아인슈타인 시간 부정하나요? 시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 시간 인정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부정된다. A, B가 이렇게 보면요. 이게 아인슈타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아인슈타인 맞지 않아요? 생각 아니고요. 자, 지금 1번에서는요. 시간의 존재는 때로는 부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했는데 아인슈타인이나 뉴턴이나 다 시간의 존재는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는 잘못됐고요. 2번 시간이 흐르는 방향은 하나로만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흐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아인슈타인의 생각인데 다시 한번 넘어가 보면은요. 자, 즉 공간적 위치가 달라지면 시간은 달라진다는 것이다 했죠. 시간, 공간은 물체 운동. 자, 근데 단순하게 여기서는 시간의 흐름은 하나로 규정될 수 없기 때문에 라고 했는데 시간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흐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시간의 흐름에 대한 내용을 단순하게 하나로 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공간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과 공간을 같이 묶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적용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 3번. 우주는 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주는 완벽한 신이 만든 안정적인 공간이라는 전제하에서 시간을 인식하는 적절하지 않다. 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 두 사람의 공통점 뉴턴과 아인슈타인은 우주는 정적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시작한 부분입니다. 틀렸고요. 시간, 공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관련해서 자, 시간, 공간 독립적 안 되죠?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이 함께 묶여서 움직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5번 정답입니다. 시간이 모든 우주 공간에서 동일하게 흐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예를 들었죠. 운동장에서 막 뛰는 학생과 교재가 바라보는 학생의 시간 흐름은 다를 것이다. 왜냐?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요. 설명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생각, 시간을 우주 자체와 관련 없는 절대적인 것, 이건 뉴턴의 생각. 그래서 이렇게 비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사실적 독해 문제입니다. 이 문제 결국은요. 그래서 하나씩 내용 확인하시고요. 아인슈타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뉴턴이 가지고 있는 생각 어느 부분에서 일치하고 어느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명확히 찾으신 다음에 비판성 여부, 즉 비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비판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우고요. 마지막 지문입니다. 이해의 마지막 지문 29에서 30번 지문입니다. 자, 마지막 지문 자체가 지문이 상당히 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길 때는 좀 긴 거를 먼저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그거는 뭐 각자의 어떤 취향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긴 것들 풀고 나중에 이제 뭐 앞부분에 관한 어휘를 풀겠다 이러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순서대로 풀겠다 하시는 분들 그거는 본인의 어떤 연습 결과에 의해서 어떤 게 나한테 적절하게 맞는지 확인하시면
좀 더 이제 풀이 방법 자체에서 좀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경험해 보신 다음에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9번에서 30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의민주주의는 근대 정치의 고전적 딜레마가 함축으로 내포되어 있다. 자, 어떤 국회의원이 자신은 한 입법안을 찬성하는 것이 공에 도움이 준다고 판단해 찬성표를 던질 생각인데 지역구 주민들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옳을까? 사실 여기까지 밑줄이 이렇게 쳐져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쭉. 예, A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자신의 생각과 그다음에 주민들의 어떤 생각이 다를 경우에 주민들의 선거로 즉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인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헌법 제1조 2항 민주대원칙이 갖고 있는 이 아주 간단한 문장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의 고 모든 권력은 국민한테 나온다. 여기서 모든 권력은 국민한테 나온다라는 규정은 모든 권력 행사는 곧 국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자, 그럼 이건 누구의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여기서 주민들의 생각에 따라야죠. 이 문단을 본다면 주민들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죠. 그런데 다른 한편 우리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권이 국회에 속하는 이상 모든 것은 국회의원이 결정한다. 여긴 또 뭐예요? 국회의원이 결정해야 돼요. 지금 두 개가 지금 상충되는 거죠. 그럼 과연 뭘로 해야 되냐? 국회의원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때 지역구 주민과 국회의원이 의견이 다를 경우 입법은 어디까지나 국회의원의 생각에 따라 한다는 것 뜻이다. 그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 된 후 입법 활동을 함에 있어 자신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지역구 이익보다는 어디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국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국가. 지역구보다는 국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표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모순에 빠진 것이다. 그렇죠? 모순이죠. 국민으로부터 모든 권력은 나오는데 국민들이 선출했는데 과연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의견, 즉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해야 되느냐, 내 소신대로 해야 되느냐 이거죠. 모순이죠. 그죠? 자, 헌법학에서는 그래서 이제 법학까지 나옵니다. 헌법학. 지역구 주민의 뜻이냐, 국회의원 독자 판단이냐 중에서 후자를 자,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독자 판단이라고 우리가 판단한다 이거죠. 국민이 직접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고 그 대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치적인 결정에 참여하는 기관 구성의 원리요, 의사결정의 원리를 일컬어 대의제도라고 부르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은 우리 왜 뽑았을까? 저 국회의원을. 그죠? 그래서 보완장치가 있는 겁니다. 다음 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표를 지역구 주민의 의사에 묶어두는 방안이 원리적으로 가능하다. 이를테면 지역대표자는 지역구 주민의 뜻에 따라 한다는 기속 위임의 원칙을 주장하는 나라도 있고 지역구 주민의 뜻에 따르지 않을 경우 대표자의 직위를 박탈하는 국민 소환제를 실시하는 나라도 있다. 우리나라도 이거는 좀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 간접민주주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특정한 사안대 국민의 의사를 묻고자 하는 국민투표와 같은 직접 민주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를 없애기,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고요.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이 어떤 과정에서 발생이 됐는지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자, 윗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죠. 자, 첫 번째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안 되겠죠? 대의민주 역사 발전 과정 없고요. 대의민주 국민 행동 양식 없고요. 대의민주 실시 과정에서 문제점? 오케이. 자, 우리나라 적합한 대의민주 제도? 이것도 아닙니다. 답은 4번이겠죠. 대의민주주의 실시 과정에서의 문제점입니다. 그 해결 방안으로 제시된 게 국민소환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국민투표제 이런 것도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까 제가 밑줄 친 A 부분이죠. 헌법학의 대박. 그러니까 아까 A 부분은 뭐냐면 국회의원이 과연 소신대로 해야 되느냐, 주민들의 의견 따라야 되느냐. 근데 헌법학에서는 아까 뭐라 그랬죠? 소신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소신대로 해야 된다 나와 있는 것은 몇 번? 어디 있습니까? 쭉 보니까 답은 지역구 주민 뜻과 달라도 공익을 고려해서 자신이 판단해야 한다. 즉 국회의원의 판단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헌법학의 대답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회 모의고사 해설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회 모의고사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